심신에 부담이 되는 비싼 약을 먹지 않더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부작용 없이 무료로 몸과 마음을 개선할 수 있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안녕하세요. 책꿈남입니다. 시민성 질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병드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몸이 아픈 원인은 다양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을 원인으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이상 증세는 마음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자신감을 잃거나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몸 상태가 개선되면 마음의 병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건강 습관입니다. 지은이는 다카하시 사카에, 출판사는 이너북입니다. 저자는 니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에서 연구원으로도 근무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초인류 연구자들과 함께 국제 공동 연구 활동을 하면서 막대한 지식을 쌓았다고 해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경험을 포함해 30년 이상 임상 현장에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몸과 마음을 해치는 원인인 비만, 음주, 발기부전, 스트레스 등을 없애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책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실패하지 않는 절주 방법. 절주 방법 1. 주 1일의 반나절 간 휴식일을 만든다. 다량 음주자가 술을 줄일 때는 하루하루의 음주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날, 이른바 간 휴식일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하루의 음주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음주 일수를 줄이는 편이 훨씬 간단하다. 오늘은 한 잔만 마셔야지라고 미리 마음먹어도 술을 일단 마시기 시작하면 이성을 잃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간 휴식일을 정하는 편이 몸에 손상이 덜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다. 날마다 알코올 해독에 바쁜 우리 간에 귀중한 휴식을 선물하자.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아야 시작하기도 쉽고 절주 성공률도 높다. 그러므로 주 1일의 간 휴식일을 설정하는 것부터 출발하자. 간 휴식일을 정했더라도 갑자기 술을 안 마시기는 어려우니 초기에는 간 휴식일을 반나절만 지키는 것도 좋다.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오랫동안 매일같이 술을 마시던 다량 음주자라도 이쯤이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가볍게 도전해 볼 수 있게 된다. 다량 음주자는 취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술이든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음주량을 줄이려고 할 때는 되도록 저렴하고 도수가 낮은 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알코올 도수 5에서 6%의 탄산주나 맥주가 좋을 것이다. 요즘 많이 출시되는 무알코올 음료도 괜찮다. 주 1일 반나절 간 휴식일 작전은 다음에 4단계로 차분히 진행한다. 스텝 1. 매우 느슨한 수준. 일주일에 하루를 반나절 간 휴식일로 정하고 그날에는 탄산주 2캔과 무알코올 맥주 2캔만 마신다. 만약 무알코올 맥주가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진짜 맥주와 섞어 마셔도 괜찮지만 과음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억제해야 한다. 스텝 2. 매우 느슨한 수준. 일주일에 하루를 반나절 간 휴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탄산주 1캔과 맥주 1캔과 무알코올 맥주 2캔만 마신다. 만약 무알코올 맥주가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진짜 맥주와 섞어 마셔도 괜찮지만 과음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억제해야 한다. 스텝 3. 매우 느슨한 수준. 일주일에 하루를 반나절 간 휴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맥주 2캔과 무알코올 맥주 2캔만 마신다. 만약 무알코올 맥주가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진짜 맥주와 섞어 마셔도 괜찮지만 과음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만 억제해야 한다. 스텝 4. 매우 느슨한 수준. 일주일에 하루를 반나절 간 휴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맥주 1캔과
무알코올 맥주 2~3캔만 마신다. 만약 과음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면 모두 무알코올 맥주로만 마셔야 한다. 스텝 1을 일주일에 한 번 실천하고서 한 주마다 스텝 2, 스텝 3, 스텝 4로 넘어간다. 스텝 4까지 성공했다면 진짜 맥주를 끊고 무알코올 음료만 마신다. 이때부터가 진정한 간 휴식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무알코올 맥주마저 질려서 안 마시게 되면 돈도 아낄 수 있다. 절주 방법 2. 간 휴식일을 주 2일, 주 3일, 주 4일로 늘려간다. 주 1일간의 간 휴식일에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상태로 1개월을 보냈다면 이어서 간 휴식일을 주 2일로 늘려본다. 이렇게 추가된 간 휴식일에 또 갑자기 술을 끊기는 어려움으로 앞에서 설명한 반나절 간 휴식일을 실천하는 스텝 1에서 스텝 4를 준용해서 단계적으로 술을 끊는다. 그런데 심각한 다량 음주자가 이틀 연속으로 간 휴식일을 실천하기는 힘들 것이다. 주 2일의 간 휴식일을 월, 목 혹은 수, 토처럼 며칠 간격으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다. 뇌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주 2일간의 간 휴식일을 1개월 동안 실천했다면 이어서 주 3일의 간 휴식일을 설정해보자. 이번에는 주 3일 중 이틀을 연속으로 금주하는 날로 만든다. 예를 들어 월, 화, 금, 화, 수, 토의 조합으로 간 휴식일을 설정하는 것이다. 술을 끊으면 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줄어든다. 그리고 하루보다는 이틀 연속으로 금주해야 간이 마음 놓고 푹 쉴 수 있다. 그러면 간이 건강해지고 몸 상태도 부쩍 좋아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자각하게 되면 날마다 술을 마시던 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해로웠는지 통감하게 된다. 그것이 절주의 동기부여가 되고 간 휴식일을 더욱 늘려가는 의욕을 준다. 술을 마시지 않아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낀다면 술 마시는 날의 음주량에도 조금이나마 제동이 걸릴 것이다. 주 3일의 간 휴식일을 1개월 동안 실천했다면 이어서 주 4일의 간 휴식일을 설정해보자. 이번에는 모든 간 휴식일을 이틀 연속이 되게 짠다. 예를 들어 월, 화, 금, 토의 조합으로 간 휴식일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술 마시는 날보다 술 마시지 않는 날이 많아진다. 다량 음주를 하던 때와 비교하면 알코올 총 섭취량은 뚝 떨어진다. 막대한 알코올을 처리하느라 힘들었던 간도 모처럼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나는 주 4일의 간 휴식일을 최종 목표로 삼아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간 휴식일을 하루 더 늘려 주 5일의 간 휴식일을 목표로 삼아도 상관없다. 과음 충동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정해둔다. 절주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는 과음 충동을 참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술 마시는 사람은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프면 문득 술이 당긴다. 그럴 때는 술이 아니라 생수를 마셔서 갈증을 달래거나 공복을 채우기 위해 가볍게 무언가를 먹는 것이 좋다. 무당 탄산음료는 의외로 맥주나 탄산주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 다만 단맛이 강한 탄산음료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하루 업무를 마무리하고 홀가분해진 순간이나 아무 약속도 없는 무료한 휴일 오후 등 술이 당기는 타이밍을 미리 알고 있다면 술 취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그 타이밍에 시도하는 것도 음주를 회피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술 취하면 할 수 없는 일의 대표격이 바로 운동이다. 하루 일이 끝나면 집이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자. 다량 음주자 중에는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지만 술 마시지 않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육체적인 피로가 쌓여 졸음이 쏟아지고 푹 잘 수 있다. 휴일 오후에 술을 마시고 싶어지면 집 근처 공원이나 강변을 가볍게 달리는 것도 좋다. 혹시나 간 휴식일에 음주 충동을 이기지 못해 술을 마셔버렸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다. 한 번의 실수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다. 절주 습관은 그 정도의 실수로는 깨지지 않는다. 결코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짜증낼 일이 아니다. 실수한 다음 날부터 다시 절주 생활을 시작하면 될 일이다. 다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연속으로 실수하는 것이다. 정신의학 용어 중에 연속 음주 발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때문에 알코올 오전증 단계에 이르면
절주가 아니라 아예 금주를 해야 한다. 금주하는 사람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술을 입에 대면 이후 멈출 수 없고 연일 술을 마시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 번의 실수는 상관없지만 결코 그것을 거듭하면 안 된다. 특히 절주 생활이 1년 미만일 경우 실수가 연속으로 일어나면 절주 습관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절주 습관이 1년을 넘을 때까지는 간 휴식일에 음주하는 날이 2번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코올이 가져오는 악영향. 예전부터 술은 백약 중의 으뜸이라고 했다. 분명히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리고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거나 혈압을 낮춘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술을 적당히 마셨을 때의 이야기다. 과도한 알코올 섭취를 장기간 지속하면 심신에 뚜렷한 손상이 간다. 인생 100세 시대를 즐기기 위해서는 절제하는 음주가 중요하다. 30살이 넘은 사람은 자신이 술을 과음한다고 느낀다면 절주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담배는 끊어도 술은 못 끊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음주량을 줄이는 것뿐이라면 금연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나는 환자에게 금주보다 절주를 더욱 권한다. 이번 장에서는 절주하는 방법을 상세하고 꼼꼼히 전하려고 한다. 알코올의 해악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여기에서는 4가지 해악을 들어보겠다. 첫 번째 해악은 암을 유발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암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다. 그리고 알코올과 그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에는 발암 성분이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2007년 보고서에서 음주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원인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인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대량의 음주로 알코올에 절어있는 뇌는 서서히 위축된다고 알려져 있다. 세 번째 해악은 간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간은 알코올을 대사하는 장기이므로 알코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알코올로 인한 간의 질환을 알코올성 간질환이라고 총칭한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음주량이 많고 음주 기간이 길수록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으로 중증화한다. 네 번째는 통풍의 위험이 커진다. 통풍은 혈중 요산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엄지발가락 관절 등에 요산염 결정이 쌓이면서 심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할 만큼의 격통이기 때문에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어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정도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많은 요산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요산을 배설하는 과정도 방해받으므로 체내에 요산이 잘 쌓이게 된다. 게다가 술안주로 즐겨 먹는 곱창, 건어물, 생선알, 성게, 간, 명란젓 등은 요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고요산 혈증을 쉽게 야기한다. 고요산 혈증은 통풍을 초래할 뿐 아니라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발단이 되는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키므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는 술에 너무 관대하다. 이상과 같이 알코올의 해악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지만 한국 사회는 술에 너무 관대하다.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려도 술 취했다는 이유로 쉽게 용서받고 선배가 강요하는 술을 억지로 마시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술을 살 수 있다. 나이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요즘에는 청소년의 담배 심부름을 해주고 돈을 받는 어른도 종종 있어서 뉴스에 나올 정도다. 게다가 편의점에서는 맥주처럼 알코올 도수 5에서 6%의 약한 술뿐 아니라 위스키나 진처럼 알코올 도수 40% 이상의 독한 술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알코올 도수 7에서 9%의 저렴한 탄산주도 페트병에 든 생수나 녹차와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술을 전면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의 예를 들 것까지도 없이
자유로운 국가인 미국에서마저 술에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한다. 미국에서 음주가 허용되는 나이는 20세가 아니라 21세 이상이다. 술을 사려는 손님이 누가 봐도 명백한 21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술을 제공하는 식당이나 판매점에서 생년월일과 얼굴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대체로 서구인보다 젊어 보이는 동양인은 30, 40대이더라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주에 따라 상세한 규제 내용도 다른데 기독교의 안식일인 일요일에 술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곳도 있다. 오전에만 판매를 규제하거나 알코올 도수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주도 있다. 내가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보스턴에서는 호텔 식당에서도 오전 11시 전에는 술을 내주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편의점에서도 공원 혹은 강변에서도 3355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실외나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주도 있다. 한국인은 알코올에 약하다. 한국 사회가 술에 이렇게나 관대한데도 한국인의 신체는 체질적으로 알코올에 약하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에 대사되는데 분해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가장 먼저 알코올은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 독성이 강한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정이다. 이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2형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에 의해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된다. 아세트산은 간에서 나와 혈액을 통해 근육이나 심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 에너지로 변환되고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된다. 간 기능은 기본적으로 그 크기에 비례한다. 간이 클수록 간 기능도 강한 셈이다. 당연히 체격이 클수록 체내의 장기도 커진다. 즉, 체격 큰 서구인이 한국인보다 간도 크고 간 기능도 강하다. 한국인의 체격이 많이 커지긴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은 평균적으로 한국인이 서구인보다 알코올에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오존증의 양상에서도 서구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서구인은 간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대량의 술을 오랫동안 꾸준히 마시더라도 간이 견뎌낸다. 그래서 알코올이 뇌에 침투해 뇌를 망가뜨리는 줄도 모른 채 술을 진탕 마시다가 알코올 오존증에 쉽게 걸린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 기능이 약한 한국인은 알코올이 뇌를 침범할 때까지 대량의 알코올을 꾸준히 섭취할 수 없다. 그 전에 간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이다. 다소 단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서구인에게서 알코올 오존증 환자가 많은 반면에 한국인에게서 간부전 환자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절제 있는 음주는 청주 한 홉. 술은 마셔도 괜찮지만 절제 있는 음주를 해야 한다. 절주 여부는 순 알코올량으로 판단한다. 술의 종류에 따라 알코올 함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술 몇 잔이라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수 없다. 술에 함유된 순 알코올량은 알코올 도수와 용량으로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도수 15%인 청주를 한 홉 마시면 섭취하는 순 알코올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순 알코올량은 180 곱하기 0.15 곱하기 0.8은 21.6g. 마지막에 0.8을 곱하는 이유는 알코올의 비중이 물의 80%이기 때문이다. 하루당 순 알코올량 20g을 절주의 상한으로 정한다 치면 청주 한 홉보다 약간 덜 마시면 이 절주의 상한에 딱 맞출 수 있다. 장수국가 일본에서는 100세 이상의 인구가 7만 명을 돌파했다. 2000년에 건강체력가꾸기 사업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100세 이상 남성의 약 22%는 음주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음주량을 살펴봤더니 청주 한 홉 미만이 약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정도라면 확실히 술은 백약 중의 으뜸이라고 할 만하다. 청주의 다른 술의 순 알코올량 20g 기준은 다음과 같다. 맥주 도수 5%, 500ml, 캔 탄산주 도수 9%, 280ml, 소주 도수 25%, 100ml, 위스키 진 도수 40%, 60ml, 와인 도수 12%, 200ml,
위와 같은 절제된 음주량을 쭉 지킨다면 건강한 애주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알코올 의존증의 실태. 하루 평균 순 알코올 60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을 다량 음주자로 정의해보자. 이들은 절제 있는 음주량의 3배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더 쉽게 말하면 다량 음주자는 평일에 매일 밤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휴일에는 대낮부터 마시다가 그대로 낮잠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런데 다량 음주자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완전히 다르다. 내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는 마치 위험한 비밀을 폭로하듯이 사실 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라고 살며시 고백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중 대다수는 단순한 다량 음주자일 뿐이다. 다량 음주 자체는 질병이 아니지만 알코올 의존증은 엄연한 질병이어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알코올 의존증은 모두가 상상하는 것만큼 만만한 질병이 아니다. 알코올 의존증의 진정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알코올 의존증은 초기 단계에서 매일 밤 술을 마시게 된다. 이를 습관적 음주라고 한다. 이어서 다음 단계에서는 매일 밤 만취할 때까지 마시다가 골아떨어지는 나날이 이어진다. 이를 다량 음주 단계라고 한다. 이 시점에는 아무리 과음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늦지 않고 일어나 출근한다. 오전에 가벼운 숙취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다량 음주를 지속하다 보면 휴일에 점점 낮부터 술을 마시게 된다. 더 진행되면 휴일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 그보다 더 악화되면 휴일 전날에 이미 과음 상태가 되었다가 휴일 아침에 일어난 직후부터 술을 또 마시기 시작해 낮 무렵에 만취한 상태가 되어 골아떨어진다. 그리고 저녁에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해 밤이 되면 또 만취한 상태로 골아떨어진다. 만취해서 잠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서 얕은 잠을 자게 되니 밤중에 문득 깨어버린다. 그렇게 깨어나면 또 그 직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다가 새벽녘에 또 만취해서 잠든다. 요컨대 음주, 만취, 수면, 음주, 만취, 수면의 패턴을 거듭할 뿐이다. 이렇게 주말만 되면 잠들어 있는 시간 외에는 쭉 술 취한 상태로 지내게 된다. 이를 주말 연속 음주라고 한다. 휴일이 끝난 월요일에는 아침에 겨우겨우 일어나서 어떻게든 출근한다. 하지만 이렇게 술에 절어 있는 상태로 일을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결국 아침에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월요일만 되면 지각이나 결근을 밥 먹듯 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렵사리 이불 밖으로 기어나와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서 오후부터 간신히 업무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일이 쌓이다 보면 월요일 오후가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 무단 결근을 하고 만다. 이 시점에서 이미 다량 음주자의 수준을 넘어섰지만 아직 진정한 알코올 의존증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증상이 더욱 진행되면 평일 아침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다. 그렇게 만취하고 골아떨어진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또 술을 입에 댄다. 이제 회사 일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난다. 그와 동시에 알코올에 의한 타격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므로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 간은 알코올 분해 외에 체내 에너지 대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그런 간이 심각한 손상을 입으면 피로가 풀리지 않고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다. 너무 기운이 없어서 우울증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경에 이르러야 진정한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의존증이 뇌 질환이라고.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면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이다. 너그러운 회사라면 다 나을 때까지 푹 쉬라면서 병가를 줄 수도 있겠지만 푹 쉰다고 해서 술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일 쉬다 보면 음주, 만취, 수면, 음주, 만취, 수면의 사이클을 영원히 반복할 뿐이다. 이러면 간 상태는 악화되고 감마 GTP 수치가 3자릿수나 4자릿수가 된다. 감마 GTP는 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일종이며 음주량이 많으면 혈중 수치가 상승한다. 정상 수치는 남성이 50 이하, 여성이 30 이하다. 그런데 그 수치가 3자릿수나 4자릿수가 된다는 것은 간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뜻이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 중에는 의사나 가족에게 한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어 건강진단 일주일 전부터 술을 줄이면서 감마 GTP 수치를 낮춰보려는 사람도 있다.
감마 GTP 수치의 반감기는 보통 10일이며 술을 오랫동안 마셔온 사람이라면 반감기가 28일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감마 GTP 수치가 갑자기 개선되지 않는다. 알코올 의존증은 의지가 약한 한심한 사람이나 걸리는 질환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알코올 의존증은 알코올에 의해 오랫동안 뇌가 손상되어 일어나는 질환이다. 뇌에서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일단 확립되면 더 이상 본인의 의지로는 음주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는 마약에 대한 의존성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다. 마약을 투약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마약을 끊었던 사람이 석방된 후에 또다시 마약에 손대는 이유는 뇌 속에서 확립된 의존성의 구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약 사범이 마약을 쉽게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알코올 의존증 환자는 술을 쉽게 끊을 수 없다. 전문적인 병원에서 철저한 치료를 받는 수밖에 없다. 치료를 받지 않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의 말로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노숙자는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 의존증을 앓고 있다. 서구의 노숙자에게는 약물 의존증이 많지만 한국의 노숙자에게는 알코올 의존증이 많다. 한국에서는 서구보다 위법 약물을 구하기 어렵지만 술은 합법적으로 24시간 365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주로 얻을 수 있는 5가지 장점. 지금까지 알코올 의존증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매일 술을 마시면서 내가 혹시 알코올 의존증이 아닐까라고 불안해했던 사람도 자신이 단순한 다량 음주자일 뿐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다량 음주자로 되돌려보자. 다량 음주는 알코올 의존증과 달리 질환이 아니므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다량 음주자가 지향해야 할 것은 금주가 아니라 절주다. 알코올 의존증에 걸리면 완전히 술을 끊는 금주가 필요하지만 다량 음주자는 무리하게 술을 끊을 필요가 없다.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통풍 등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절주만으로 충분하다. 다량 음주자는 알코올 의존증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자신의 음주 습관을 되돌아봐야 한다. 술을 단번에 딱 끊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음주량을 통제하려는 의욕마저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목표를 낮춰 금주가 아닌 절주부터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좋다. 절주에 성공하는 비결은 음주량을 줄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의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훌륭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절주를 위해서는 하루의 음주량을 줄이기보다는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간 휴식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 절주의 장점으로는 다음에 5가지를 들 수 있다. 장점 1.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다량 음주자는 매일 밤 술을 마신다. 하루 일을 끝내자마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만취한 채 잠자리에 드는 생활의 반복인 것이다. 그런 생활 패턴으로는 저녁에 술 마시는 일 외에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술 취한 상태로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만족스럽게 볼 수 없고 책조차 한 쪽도 읽을 수 없다. 취미를 즐길 시간도 없고 자기 개발을 위해 영어나 자격증 공부를 할 시간도 없다. 당연히 운동할 시간도 낼 수 없을 것이다. 오후 7시에서 12시까지의 5시간을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헛되이 보낸다면 1년 동안 5시간 곱하기 365일은 1825시간. 약 2달 반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셈이다.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술 마시는 날을 줄인다면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책을 볼 수 있고 취미를 즐길 시간도 늘어나서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이 시간을 자기 개발에 할애한다면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승진과 연봉 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인생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운동의 시간을 활용한다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절주하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다. 장점 2. 돈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술을 줄이면 술값도 줄어든다. 식탁에 술을 올리지 않는다면 특별한 때가 아니면 한 끼 식사비를 2만 원 이상 쓰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식사하면서 다량의 음주를 한다면 적게 잡아도 약 2만 원이 더 추가될 것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2만원 곱하기 365일은 730만원, 한 달에 약 60만원이다. 절주를 통해 음주량을 반으로 줄이면 1년 동안 약 365만원, 매달 30여만원을 아낄 수 있다. 365만원이면 1년에 한 번 배우자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 매달 30만원이 더 생기면 지금보다 넓은 아파트에 살거나 직장과 조금 더 가까운 위치의 아파트로 이사갈 수도 있다. 술을 6년 동안 줄여서 2160만원을 아끼면 오래된 아파트를 살 계약금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술 취한 동안에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가능하게 해줄 돈마저 빼앗기는 셈이다. 장점 3. 몸 상태가 좋아지고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술을 마시면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나중에는 몸 상태가 반드시 나빠진다. 다음 날까지 숙취가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내지 못한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자신이 술에 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알코올은 신체의 상상 이상으로 오랫동안 악영향을 끼친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후 30분 후에 절정에 달했다가 서서히 떨어진다. 체격과 체질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1시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남성이 9.0g, 여성이 6.5g이다. 가령 청주 5홉을 마시면 남성의 경우 그 알코올을 완전히 대사하기까지 12시간이 걸린다. 밤 7시부터 9시까지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 9시가 되어야 겨우 술에서 완전히 깰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은 밤에 푹 잤다고 생각해도 몸에는 피로가 남아있는 셈이다. 이렇게 술을 마셔서 1년 내내 몸이 불편하고 지쳐 있으면 무엇이든 뒤로 미루려고 한다. 그 결과 처리하지 못한 업무들이 쌓여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마감에 쫓기다가 간신히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런 외줄타기 같은 생활은 오래가지 않는 법이다. 언젠가 뼈아픈 실수를 저질러서 자신의 경력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절주를 실천하면 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고 내장에 밤샘 작업을 강요할 필요도 없으며 몸도 가벼워진다. 그러면 행동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일도 척척 해낼 수 있다. 전에는 위층의 영업부에 볼 일이 있는데 직접 가기 껄끄러우니까 이메일만 보내고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절주를 통해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하면 영업부에 볼 일이 있는데 직접 가서 이야기해야지 운동 삼아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행동력이 높아져서 그 자리에서 재빨리 판단하고 필요한 일을 필요한 타이밍에 실행할 수 있게 되면 업무 능력이 향상되어 그 분야의 진정한 프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매일같이 밤늦도록 술에 취해 해롱거리다가 쓰러져 잠드는 생활을 이어나가다 보면 만사가 귀찮아져서 샤워도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많아진다. 다음날 아침에라도 정신 차려서 샤워를 하면 좋겠지만 숙취 탓에 늦잠을 자서 샤워할 여유도 없다. 날마다 이런 생활이라면 불결해질 수밖에 없다. 머리 모양을 가다듬거나 피부 관리를 하거나 수염을 깎을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다량의 음주를 지속하다 보면 술독이 올라 얼굴이 검붉은 빛을 띠기 시작한다. 술독 때문에 안색이 나빠지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술을 줄이면 매일 밤 목욕을 해서 온몸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찍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머리 모양을 가다듬고 피부 관리를 하고 수염을 깎을 시간적 여유도 생겨난다. 또한 술에 함유된 여분의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게 되면 몸이 탄탄해진다. 술독도 사라지고 얼굴도 탱탱해진다. 청결감이 더해져 몸가짐이 단정해지고 체형과 표정도 살아나서 아름다워진다. 성형수술에 성공하면 흔히 인생이 달라졌다라거나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성이 늘었다라고 말하는데 다량 음주자는 성형수술 없이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어찌 이득이 아니겠는가. 고독도 음주 욕구를 부추기는 요소 중 하나이며 다량 음주자는 대부분 혼자서 술을 마신다. 날마다 혼자서 술을 마시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얼른 혼자가 되어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찬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남들과 만남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주위 사람들과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된다. 술을 줄이는 동시에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간 휴식일을 정해두면
서둘러 혼자가 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 상사나 동료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업무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의사소통을 잘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이성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이상의 5가지 장점을 마음에 새긴다면 간 휴식일을 주 1일에서 주 2일, 주 3일, 주 4일로 늘려나갈 수 있다. 절주를 시작하고 절주의 장점을 몸소 느낀다면 지금까지 술에 얼마나 쓸데없는 돈을 써댔는지, 얼마나 불건전하고 비생산적인 나날을 보내왔는지 통감하게 된다. 그리고 매일 술에 취해 있기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고 업무에도 지장 없이 즐겁게 살고 싶다라고 스스로 원하게 될 것이다. 반년 이상 절주 생활을 꾸준히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후로도 쭉 절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책에서는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 알코올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알코올이 우리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절주를 얻을 수 있는 장점, 쉽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주 방법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이 중독이 되고 결국 우리 몸과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외로워서 또는 고통을 잊기 위해 입에 대던 술이 나에게 도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절주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하루빨리 절주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